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기장님이 공항에서 울었다더라. 웃음 섞인 말이었지요. 늘 반듯한 제복, 늘 단단한 어깨, 늘 침착한 목소리. 그런 사람이 공항 한복판에서 울었다니요. 그런데 그날 내가 직접 봤습니다. 분주한 인천공항 출발층 한쪽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일그러지는 거리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울음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될지 끝이 될지. 2010년 봄이었어요. 공항은 늘 그렇듯 바쁘고 알람 소리처럼 안내방송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상직으로 근무한 지 3년째였고 그날도 탑승권을 건네고 수화물 꼬리표를 붙이고 승객의 표정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가방은 기내 반입 규정 초과라서요. 위탁으로 도와드릴게요.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뒤에 줄이 길었으니까요. 승객이 인상을 찌푸릴 때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돌아보니 제복을 입은 남자, 어깨에 반짝이는 계급장.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와 승객에게 같은 이야기를, 같은 규정을, 그러나 조금 더 다정한 말투로 풀어냈습니다. 승객은 신기할 만큼 금세 누그러졌고 나는 그제야 숨을 돌렸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매가 길지 않은데도 웃을 때는 사람이 편안해 보였어요. 그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출발층이 유난히 붐비네요. 원래 늘 붐비잖아요.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워졌고 그는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오늘은 더 붐비는 것 같아서요. 그때 내가 알았어야 했지요.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을 그는 직업처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나를 얼마나 깊이 끌어당길지. 그의 이름은 도윤이었어요. 항공사 파일럿. 사람들은 그를 기장님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소연. 지상직. 승객의 불만과 웃음 사이를 오가는 사람. 우리는 같은 회사였지만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곳을 걸어 다녔지요. 그날 이후로 마주치는 일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브리핑실 앞 복도에서, 직원 식당에서. 나는 바쁜 척하며 눈을 피하려 했고 그는 이상하게도 꼭 한마디씩 걸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뿐인데도 그 한마디가 퇴근길 내내 귓가에 남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면 바람이 차고 버스 정류장엔 피곤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나는 지하철로 갈아타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들고 괜히 화면을 켰다 껐다 했어요.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아서 우리 대부분은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을 썼지요. 문자 한 통이 오면 가슴이 먼저 반응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내 번호를 물은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공항 유리창에 빗물이 길게 흘러내리고 젖은 우산들이 출입문 앞에서 서로 부딪히던 저녁이었어요. 소연 씨, 혹시 퇴근길에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나는 안 됩니다가 먼저 떠올랐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내일이 새벽 근무라서. 그런데 입에서는 이상하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 잔만요. 직원용 통로를 지나 공항 건물 밖 작은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비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내게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사람이 많아서 힘들죠.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저는 하늘에서 일하는 게 늘 괜찮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컵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왜요? 멋있잖아요. 멋있다는 말 많이 듣죠. 그런데 멋있는 만큼 외롭기도 해요. 그 외롭다는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 모습만 상상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조금 지친 눈, 겨울보다 더 차가운 공항 공기 속에서 따뜻함을 찾는 얼굴. 그날 밤 그는 집에 가는 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커피 고맙습니다. 무사히 들어가요. 딱 그 문장인데도 나는 몇 번이고 읽었어요. 답장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장님도요. 그 후로 우리 사이에는 작은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새벽 근무를 마치면 그는 짧은 전화로 수고했어요를 말해줬고 그가 장거리 비행을 마치면 나는 도착하셨어요? 하고 문자를 보냈지요. 서로의 하루가 교대 근무표처럼 엇갈렸지만 그 엇갈림 속에서 우리가 찾은 건 이상하게도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소연 씨, 저는 이 관계를 가볍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공항 근처 작은 공원에서였어요. 벚꽃이 다 져가고 잎이 연두색으로 바뀌던 때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저도 가볍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복을 벗은 남자의 손, 따뜻하고 조금 굳은 살이 느껴지는 손.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2011년 봄 소박한 예식장이었고 우리는 화려한 꽃장식보다 서로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는 내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지요. 공항이 아니라 집에서도 소연 씨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주변에서 파일럿 쌓이면 든든하겠다. 하늘을 나는 남자랑 산다니 로맨틱하다 같은 말을 했지만 내게 로맨틱한 건 그런 말들이 아니었어요. 퇴근길에 함께 걷는 길,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그의 셔츠에서 풍기는 비누 냄새. 그런 것들이었지요. 신혼 초에는 도윤이 없는 날이 많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의 귀가가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나는 부엌에서라도 뛰어나가 왔어요? 하고 물었고 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비행은 어땠어요? 오늘은 난기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그 말이 우리 집에선 기도처럼 쓰였어요. 그러나 세월은 늘 조용히 방향을 바꾸지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릴 때는 이미 바뀐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윤의 비행은 점점 길어졌고 내 근무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나는 어느새 기다림에 익숙해졌지만 기다림이 쌓이면 마음에 먼지가 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도윤도 지쳤습니다. 처음엔 장거리 비행을 마치면 소파에 누워도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줄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오늘은 뭐 먹었어? 대충. 피곤해? 응. 나는 피곤하구나 하고 이해하려 애썼고 그는 이해해주겠지 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화면에 뜬 이름. 내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긴 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괜히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누구야? 내가 물었을 때 도윤은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동료. 그래. 응. 스케줄 관련.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엔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던 전화였는데요. 그날따라 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괜히 설거지 거품을 오래 문질렀어요. 거품이 사라져도 마음 한구석은 그대로 남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빨래 바구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호텔 커피숍, 평일 오후. 도윤이 훈련 들어간다고 말했던 날이었어요.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종이의 잉크는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내 마음은 그만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날 훈련이라면서요. 도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는데 나는 그 틈을 봤어요. 응.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 나왔어.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고 내 쪽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동료랑 잠깐 만났어. 업무 얘기를 호텔에서 해? 공항은 시끄럽잖아.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나는 더 묻지 못했어요. 묻는 순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반쯤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고 그는 바쁜 척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같은 집에서 다른 방향을 보며 살았습니다. 늦은 밤 도윤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의 재킷에서 낯선 향을 맡았어요. 내가 쓰지 않는 향수, 아주 은은한데 확실히 다른 냄새. 그리고 어느 주말 그는 갑자기 말했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소연아, 나. 응? 아니야. 그 아니야가 내 가슴을 가장 크게 찔렀습니다. 말하려다가 멈춘 것. 그 속에 담긴 진짜를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건 어느 늦은 새벽이었어요. 도윤은 샤워하러 들어갔고 그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올랐어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다음번엔 더 오래. 거기까지만 보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휴대폰으로 가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벽식의 초침 소리를 들었어요.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도 한 칸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도윤이 수건을 목에 걸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내 삶을 함께 만들자고 약속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도윤아,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응? 당신 다른 사람이 있어?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설명도 아닌 미안해. 그 말은 인정이었고 나는 그 인정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제부터야? 그렇게 오래는 아니야. 그럼 얼마나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숫자보다 더 잔인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냉장고를 열어도 같은 밥상을 마주해도 우리는 서로를 지나쳤어요. 도윤은 자꾸 사과했고 나는 자꾸 괜찮아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려다 삼켰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는 상담도 받아봤고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보려도 했고 여행도 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균열은 생겼고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메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넓어졌지요. 나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도윤이 돌아오지 않는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신혼 때의 기다림과는 전혀 달랐어요. 신혼 때는 설렘이었고 이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내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질문을 기다렸던 것 같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부엌의 형광등은 유난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손에 쥔 머그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다시 믿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을 믿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나를 믿는 게 더 힘들어졌어.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돼. 도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울었어요. 공항에서 울던 그 소문 같은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물이 내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너질 때는 소리 없이 무너지지만 다시 세울 때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환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펜을 쥔 손이 떨려서 도장을 한번 삐뚤게 찍었어요. 도윤이 내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잡아주려다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듯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맑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맑았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가 한 줄기 흰 선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 선이 마치 우리 결혼의 흔적 같았어요. 잠깐 선명했다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는. 도윤이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뜻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고 벽시계는 여전히 초침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오래전 도윤에게 처음 받았던 그 문자를 떠올렸어요. 무사히 들어가요.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설렜을까요? 왜 그 짧은 말에 마음을 줬을까요? 후회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 나를 망가뜨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랑은 그저 사랑이었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니까요. 다만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 하다가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되지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내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문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소연 씨 지금 공항으로 와줄 수 있어요? 도윤 씨가 큰일 났어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큰일이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고 창밖 어둠은 갑자기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공항으로 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큰일 났어요가 가슴팍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코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었지요. 신발을 신는 손가락이 굳어 끈이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밖은 새벽의 냄새가 났어요. 도시가 잠든 사이에도 도로는 완전히 멈추지 않더라고요.
택시를 잡아타면서 기사에게 인천공항요라고 말했는데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얇게 떨렸습니다. 기사님이 뒤를 힐끗 보며 급한 일이신가 봐요라고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히 입을 열면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숨을 쉴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 같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다시 연락을 할까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껐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항에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새벽인데도 밝았지요. 인천공항은 낮과 밤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소차가 바닥을 밀고 지나가고 야간편 승객 몇몇이 짐을 끌고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그런데 나는 그 익숙함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멈칫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 씨. 돌아보니 같은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어요. 도윤과 같은 조종사 제복은 아니고 운항관리 쪽에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엔 얼굴만 알고 지냈는데 그날은 그가 내게 너무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의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숨이 약간 가빴습니다. 저 여기로 오세요. 그는 말을 다하지 못하고 나를 안내했습니다. 직원 통로. 내가 결혼 전후로 수도 없이 드나들던 길. 그 길이 그날은 낯설고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내 심장 소리가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휴게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비슷한 안내가 붙어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놀라지 마시고요. 내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어디 있어요? 그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어요. 지금 의료실에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상황이 좀.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말의 끝이 흐려지면 사람 마음은 더 큰 것들을 채워넣게 되지요. 나는 그가 말을 멈춘 틈에 내 두려움을 집어넣었습니다. 사고, 추락, 비, 구급차. 머릿속에서 그림이 혼자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자꾸 왜요를 붙였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자는 나를 의료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길은 길지 않았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통로가 한번 꺾일 때마다 내 숨이 짧아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의료실 문 앞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려서 문을 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금 쉰 목소리. 소연 왔어? 그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살아있구나. 적어도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윤이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하얀 벽, 그리고 그의 얼굴은 내가 알던 얼굴보다 많이 창백했어요. 이마 쪽에 얇은 거즈가 붙어 있었고 오른쪽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복은 벗겨져 있었고 대신 얇은 환자복 같은 걸 입고 있었지요. 그가 나를 보며 웃으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 신혼의 웃음처럼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었어요. 미안해 이런 데까지 오게 해서. 나는 대답을 못하고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앉지 못했어요.
그저 서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은 괜찮아와 왜 그랬어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내려갈 때 그가 오래 버티던 무언가가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쓰러졌어. 탑승전 준비하다가. 왜 쓰러져? 당신 건강했잖아. 잠을 너무 못 잤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잠을 못 잤다. 파일럿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못 잤다. 잠을 왜 못 자? 내가 물었을 때 도윤은 대답 대신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떨림이 답 같았지요. 그 사람의 밤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 그때 의료실 문이 다시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나를 한번 보고 도윤을 한번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이 걸렸습니다. 보호자. 내가 이제 보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도장을 찍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는데,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였습니다라는 말이 혀끝에서 쓰게 굴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 저혈당 증상,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이라 다행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비행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지요. 일정 기간 비행 정지가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비행은 직업이지만 그에게는 자존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누군가의 외도 이야기 속 가해자가 아니라 지금은 그저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의료실의 정적은 참 이상해요. 기계가 작게 삑소리를 내면서도 사람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거든요. 도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구청 민원실에서 미안해를 듣고 돌아섰던 남자가 지금은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약해지면 솔직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약해질 때만 진짜가 나오는 걸까요? 왜 나를 불렀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부른 이유가 미안함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단지 그 순간 옆에 있을 사람을 찾은 것인지. 도윤은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그 잘못이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이 어디로 가려는지 나는 직감으로 알 것 같았어요. 어떤 말들은 듣기 전부터 무겁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윤이 손등에 꽂힌 수액줄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손이 아픈지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나 자꾸 비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이 조용한 게 좋았어. 그 말이 내 귀에 닿자마자 마음 한쪽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다. 내가 기다리며 만든 그 집의 조용함이 그에게는 편안함이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겐 너는 필요하지 않았다처럼 들렸어요. 도윤은 말을 급히 이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싫었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버거웠어. 회사에서는 수백 명 목숨 책임지고 집에 오면 너의 하루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한다는 게 숨이 막혔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이 되기가 숨이 막혔다고 했어요. 나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내 마음을 얼마나 눌러 담았는데요. 나도 숨이 막혔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숨막힘을 다른 사람의 품에서 풀었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했어? 내가 묻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했다기보다 도망쳤어. 잠깐이라도 아무 책임 없는 사람처럼 있고 싶어서. 그 말이 더 잔인했어요. 책임 없는 사람처럼. 그럼 나는 그 책임의 한 부분이었나요? 내가 그의 어깨에 올라탄 무게였나요? 사랑이 무게가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건 어쩌면 누구에게나 오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도 있었는데 그는 혼자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듯 다시 말했어요. 그 사람 지금은 끝냈어. 나는 웃을 뻔했습니다. 끝냈다는 말이 우리 상처를 끝내주진 않는데요. 끝냈다고 끝나는 거야?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 말에 내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그럼 왜? 도윤이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망가지기 전에 누군가가 내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봐줬으면 했어. 너는 나를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말은 부탁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잡아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그의 과거를 증명해달라는 부탁. 나도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누군가에게, 특히 나에게 확인받고 싶은 욕심. 나는 그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겹쳐졌어요. 신혼 때 현관문이 열리던 소리, 그가 끓여주던 라면, 반지를 끼워주던 손,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 떠있던 문장. 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나 오늘 당신을 보러 온 건 다시 시작하자고 온 게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알아. 근데 나도 궁금해졌어.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그 말은 내 안의 연민이었고 동시에 내 안의 경계였습니다. 도윤을 불쌍해하면 내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선을 그으면서도 그 선을 완전히 닿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조만간 인사 쪽에서 조사 들어올 거야. 내 등이 싸늘해졌습니다. 파일럿에게 조사라는 말은 가볍지 않지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조사? 도윤이 잠시 말문을 닫더니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행 기록, 그걸 건드린 사람이 있어. 나랑 관련된 걸로.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비행 기록. 그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지상직으로 일하면서도 그런 건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지금 왜 쓰러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뿌리가 단지 외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가 물었을 때 도윤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게 말했어요. 그 사람,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큰일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지 건강 문제만이 아니었구나. 이건 회사 문제, 항공 안전, 그리고 도윤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나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도윤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도윤은 내게서 도망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너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면 그 정직함이 나를 또다시 끌어당길지도 몰라요. 그때 의료실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 문이 벌컥 열리며 아까 나를 데려왔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도윤 씨, 지금 인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오라고.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를 보더니 말을 삼켰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소연 씨 성함도 같이 언급됐습니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이 왜? 남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상대가 지상직 쪽 기록에도 손뗀 흔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기록에 소연 씨 이름이. 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문 하나를 닫은 것 뿐이었다는 걸요. 그 문 뒤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었다는 걸요.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저장된 번호가 뜨지요. 회사 동료, 지상직 팀장님의 번호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나는 다시 공항 직원이 되고 다시 도윤의 이야기 속 사람이 됩니다.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도윤이 침대 위에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제발.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공항의 한가운데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귀에 휴대폰을 가져가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화 한 통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까? 통화 버튼을 누른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귀에 휴대폰을 대자마자 팀장님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새벽 공기의 차가움과는 반대로 목소리는 뜨겁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아, 지금 어디야? 나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공항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내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었지요. 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공항이에요. 의료실 쪽이지? 팀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공항은 넓은데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니까요. 지금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어. 내 이름이 나왔다. 왜요? 제가 뭘 했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올라온 건 공포였어요. 내가 뭘 했는지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침착하게 들어. 지금 상황이 복잡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내 계정으로 접근한 기록이 잡혔대. 시스템 로그 말이야. 그 말에 내 머리가 띵했어요. 계정, 로그. 내가 지상직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접속하던 시스템. 탑승 명단, 수화물, 게이트 변경, 서류 처리. 내 손이 지나갔던 모든 것.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지요. 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맞춰지는 걸까요? 팀장님,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알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먼저 전화한 거야. 근데 인사팀은 절차대로 움직여. 오늘 아침
내가 출근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한테 연락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해. 뭘 준비해요? 내 계정 사용 내역, 내 근무표, 그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소연아. 팀장님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어요. 도윤 씨랑 관련된 일이 맞지?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남이 너무 쉽게 알아챌 때가 있지요. 내 이혼도, 도윤의 외도도 아직 내 입으로 다 꺼내지 못한 상태였는데 벌써 공항 전체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내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더더욱 조심해야 해. 너 지금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너한테 불리해질 수 있어.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냉정함을 봤습니다. 공항은 결국 조직이고 조직은 사람의 마음보다 기록을 믿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만 로그는 박혀 있으니까요. 인사팀 부르면 혼자 가지 말고. 알지? 누가 옆에 있어야 해. 누가요, 저 혼자인데. 소연아, 내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가족이라든가. 가족. 그 단어가 내 마음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나는 가족이었고 가족이 아니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의료실에 서 있었지요.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매달린 사람 같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숨소리, 기계의 삑소리만 남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검은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너무 낯설었어요. 내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나 싶어서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화를 내지 못했어요. 화를 내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엉켰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차가움이 먼저 나왔어요. 뜨겁게 울어버리면 무너질까봐 차갑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누가 내 계정으로 뭘 했는데? 내가 묻자 도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이 피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도윤아, 지금은 솔직히 말해. 내 말이 조금 세졌어요.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고 그러니 부드럽게 참아줄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내 앞에서 그 익숙한 망설임으로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말이야. 그 여자. 도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라고 말한 것이 그를 찌른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그를 찌른 걸까요? 그 사람이 지상직 쪽에서 일해. 정확히는 외주로 들어온 쪽인데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거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외주? 응. 출입증도 있고 근데 권한이 부족하니까 누군가 계정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말을 나는 이미 알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이 결국 말했습니다. 내가 너 계정으로 한번 접속해 준 적이 있어. 내 귀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아주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뭐? 아니, 진짜 딱 한 번이었어. 그냥 스케줄 관련해서 내 기록이랑 연결되는 게 있었는데 지상직 시스템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도윤은 더 작아졌습니다. 예전에 너한테 부탁해서. 나는 그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도윤에게 내 서류를 대신 프린트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준 적이 있었지요. 그건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나는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소한 일에 자신의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이 나중에 어떤 바람을 들이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도윤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 번이 끝이 아니었겠지. 도윤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 대답하지 못함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차라리 울어버리고 싶었어요. 울면 속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울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마르고 목구멍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 여자가 내 계정으로 뭘 했어?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내 비행 기록 일부를 수정하려 했대. 왜? 도윤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나 얼마 전에 규정 위반으로 걸릴 뻔한 게 있었어.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파일럿의 규정 위반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 신뢰, 경력, 모든 게 그 위에 얹혀 있으니까요. 어떤 위반? 도윤은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행시간, 휴식시간 그게 맞지 않았어. 나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을 못 잤다는 말, 쓰러졌다는 사실, 스트레스, 조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 여자가 관련돼 있다는 말, 그리고 내 이름이 등장한 로그. 도윤은 아주 위험한 줄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을 다른 여자를 통해 덮으려 했고 그 과정에 내 계정이 사용되었고 이제 그 줄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나한테 말 안 한 게 더 있지?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아, 난 진짜 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끌어들였잖아. 내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의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인사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정장의 배지, 서류철. 공항에서는 늘 보는 얼굴들입니다. 그 얼굴이 오늘은 내 목숨줄을 쥔 사람처럼 보였어요. 김소연 씨 맞으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네.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공손함 속에 절차가 있었어요. 절차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도윤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도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 씨는 현재 의료조치 중이니 본인 조사 일정은 별도로 잡겠습니다. 김소연 씨와는 우선 계정 접근 관련 확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내 삶이 내 손을 떠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도윤이 내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너 그날 내가 너한테 부탁했던 거 기억나? 그게 다야. 제발. 그 말은 나를 살리려는 말 같았지만 동시에 나를 묶어두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다야라는 말이 정말 다인지 아니면 다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 나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고 그 공포 뒤에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어떤 어둠이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김소연 씨,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내 발이 도윤 쪽으로 한 걸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의 나였다면 그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먼저 나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인사팀 직원이 듣지 못하게 내 입술만 움직여서. 도윤아, 그 여자 이름 정확히 뭐야? 도윤은 순간 눈을 감았다 뜨고 마치 마지막 선택을 하듯 입술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도윤 휴대폰에 떴던 그 이름. 내가 모르는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 지연.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단지 외도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나는 인사팀 직원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았고 통로 끝에 밝은 조명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지연.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김소연 씨 맞죠? 저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도윤 씨가 말 안 한 게 많아요. 나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앞서 가다가 돌아봤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 채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이 말 안 한 게 많다. 그 한 문장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현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구두 소리가 앞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규정처럼 일정했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손 안의 휴대폰 화면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지연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내 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은 인사팀. 먼저 여기. 머리로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로 저편 지연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면담실은 공항 안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없고 형광등이 밝고 의자와 테이블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지요. 이런 방은 늘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직원이 되고 당사자가 되고 때로는 의심 대상이 되니까요. 김소연 씨 앉으시죠. 인사팀 직원이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앉았습니다. 내 코트 자락이 의자에 걸려 구겨졌지만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자꾸만 꼼지락거렸고 심장은 내 목소리보다 먼저 뛰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아주 깔끔한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김소연 씨 계정으로 특정 시간대에 시스템 접근 기록이 확인됐고 그 접근이 김소연 씨의 근무 시간 및 위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시간, 시스템 이름, 접근 경로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어디 있었지? 머릿속에서 근무표가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시간에 저는 야간 근무가 아니었고요. 집에 있었어요.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통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 나는 목이 마른데 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드 내역, 교통 기록. 사람의 하루가 결국 숫자로 남는다는 게 이런 순간엔 참 잔인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당 접근 이후 특정 운항 관련 정보가 수정 또는 열람된 흔적이 있습니다. 김소연 씨가 업무상 그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 시스템을 다루긴 하지만 그런 운항 기록은 제가 수정할 권한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계정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이 방 안에서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팀장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불리해진다. 기록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입술이 마르도록 고민하다가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요. 급한 서류 때문에 한번 알려준 적은 있어요. 전 남편 성함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뭔가를 적으려는 자세. 그 자세가 마치 이제부터는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 윤도윤입니다. 내가 이름을 말하자 그의 펜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내 귓속을 긁는 것 같았지요. 해당 접근은 최근 기록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계정 공유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나는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 단호함이 내게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잠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공손하지만 빈틈없는 시선.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눈.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소연 씨, 지금부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계정은 임시 잠금될 수 있고 추가 조사 동안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소연 씨가 무단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확인되면 복귀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은 협조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낮췄습니다. 외부에서 이 일과 관련해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 접근한다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그 말은 이미 누군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무릎 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의 메시지. 바로 이게 그 접근이었겠지요. 면담이 끝나고 문을 나섰을 때 공항의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마치 세상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내방송은 또렷했고 캐리어 바퀴 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연의 메시지는 그대로였어요. 도윤 씨가 말 안 한 게 많아요. 나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보내고 나니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도를 한 여자에게 먼저 만나자고 말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시스템 로그에 찍혀 있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내 삶을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서 답장은 빨랐습니다. 공항 밖 3번 출구 근처 24시간 카페요. 지금 오실 수 있어요? 나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의료실 쪽으로 다시 갈까도 생각했어요. 도윤을 한 번 더 보고 뭐라도 물어보고. 하지만 그러면 나는 또 그의 감정에 휘말릴 것 같았지요. 도윤은 여전히 제발이라고 말할 거고 나는 또 흔들릴 테니까요. 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3번 출구. 공항 밖. 자동문이 열리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니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출구 근처 24시간 카페는 불빛이 노랗게 새어나왔습니다. 밤새 일하는 사람들, 잠을 피하려 커피를 들이키는 사람들. 그 속에 내가 섞여 들어갔지요. 카페 문을 열자 종이 작은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나는 안을 둘러봤어요. 몇 테이블에만 사람이 있었고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혼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손에는 커피컵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연이구나.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아주 예쁘다거나 눈에 띄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단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며 피하는 눈이 아니라 오래 결심한 사람이 가진 눈.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소연 씨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지요. 지연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연락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말은 너무 흔해서, 너무 쉬워서,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 씨가 제 계정으로 접속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사실부터 던졌어요. 지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놀란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본인이 다 말한 것처럼 이야기했겠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말 안 한 게 많다고 했죠. 뭐가 더 있어요? 지연은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서류 봉투였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김소연 씨가 왜 지금 인사팀에 불려갔는지 더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런데 손이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 무엇이든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다고 믿었던 현실을 찢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윤 씨가 규정 위반을 한 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덮는 과정에서 도윤 씨 혼자만 위험해진 게 아니라 지연이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소연 씨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내 손이 봉투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출력된 문서들이 몇 장 들어 있었고 맨 위에 놓인 건 접근 기록과 수정 내역 같은 것들이었어요. 낯선 숫자와 영어 약자들 사이로 내 눈이 딱 멈춘 줄이 있었습니다. USERKSYEON 김소연. 그 줄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혼하기 훨씬 전, 우리가 아직 같은 집에서 살던 시절, 내가 도윤을 믿고 기다리고 무사히를 기도처럼 말하던 때,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도윤 씨가 외도를 한 것도 단순히 도망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는데 눈물은 이미 눈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윤 씨가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혔거든요. 누가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사람요. 운항 쪽 그리고 김소연 씨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말에 내 머릿속에 얼굴들이 스쳤습니다.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 브리핑실 앞에서 인사하던 사람들, 웃으며 지나치던 얼굴들. 공항은 넓지만 회사 안은 좁아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 씨랑 제가 엮인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만든 판이었어요.
그 순간 내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도윤이었습니다. 전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으면 도윤의 목소리가 나를 흔들 거예요. 받지 않으면 도윤은 더 큰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지연이 내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받지 마세요. 도윤 씨가 어떤 말을 하든 김소연 씨가 흔들리면 그 사람만 좋아해요. 그 사람이라는 말이 카페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차갑게 굴렀습니다. 도윤의 전화는 계속 울렸고 내 손은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지연이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장소가 찍혀 있었어요. 공항 직원 전용 통로. 그리고 그 통로 끝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건네는 장면. 서류를 받는 사람의 옆 얼굴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내가 매일 팀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 내가 아까 통화했던 바로 그 사람.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사진을 스치며 차가워졌어요. 지연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팀장님 믿으세요? 도윤의 전화벨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지듯 떨리고 있었어요. 윤도윤 세 글자가 떠 있는 동안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한 한마디가 내 손목을 붙잡고 있었지요. 지금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사진. 직원 통로 끝에서 서류를 건네봤던 팀장님의 옆 얼굴.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춘 채 겨우 숨을 골랐어요. 받아야 하나, 받지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멈추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어요. 그 작은 표시가 내 마음 한쪽에 까만 점처럼 박혔습니다. 도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든 나는 지금 그 말에 휘둘릴 자신이 없었어요. 지연이 내 얼굴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김소연 씨, 지금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나는 사진을 손끝으로 밀어 탁자 중앙에 다시 놓았어요. 한 번 더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똑바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건 피하면 더 커지거든요. 이 사진 언제 찍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2달 전쯤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그날 도윤 씨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누군가한테 잡혀 있다고. 잡혀 있다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 감정이 복잡하니까 하는 소리겠지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했어요. 도윤 씨가 자꾸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전화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고 메시지를 확인하면 얼굴이 굽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지연은 손에 쥔 커피 컵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딱 한 번 이름을 말했어요.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 팀장이라고. 내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팀장이라는 2글자가 이 카페의 공기를 바꾸는 것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이 급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진실을 놓칠 것 같아서요. 팀장, 우리 팀장님을 말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이 그분이라면. 지연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지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건 협박일 수도 있고, 거래일 수도 있고, 조작일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손을 탁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지연 씨,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걸 나한테 보여줘요? 도윤 씨한테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회사에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지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단단하던 눈이 아주 잠깐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도윤 씨는 이미 겁이 너무 많아졌어요. 겁이요? 네. 자기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경력, 면허,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이 도윤 씨를 붙잡고 있는 방식이 단순히 불륜을 들키게 하겠다 같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일반 출력물이 아니라 손으로 적은 메모처럼 보였어요. 번호, 날짜,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 이건 뭐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저한테 보여줬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고 하긴 어려운데 흐름은 보여요. 나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규정 위반건, 기록 손보면 넘어간다. 누가 본다. 조용히 처리해라. 내가 아니면 너 옆 사람. 지상직 계정 하나만 필요하다. 마지막 줄에서 내 속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너 옆 사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 옆 사람?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본인이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윤 씨를 붙잡는 방식이 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끝난다였던 거죠.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조직 안에서 누군가를 조용히 무너뜨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주변이잖아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본인보다 주변을 더 보호하려고 하니까요.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도윤, 소연아, 제발. 내가 지금 어디 있든 움직이지 마. 팀장님이 너 찾고 있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이 내 화면을 보고 아주 짧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제야 결심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셨어요? 도윤 씨가 지금도 팀장님이라는 말을 먼저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순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까 팀장님의 전화. 너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불리해.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지만 혹시 너를 내 통제 안에 두겠다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인사팀 면담에서의 마지막 조언. 외부에서 이 일과 관련해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 접근한다면 즉시 보고하라. 그런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문제라면? 내가 보고하려는 대상이 문제의 중심이라면? 나는 갑자기 이 카페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새벽, 사람은 많지 않지만 공항은 언제든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는 곳. 팀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CCTV로도 내 동선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보안팀 협조라는 말은 이곳에서 너무 쉬운 말이니까요. 나는 지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왜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 씨랑 엮인 것도 그 사람이 만든 판이라고 했죠.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도 하는 고백처럼 말했어요. 저 처음부터 도윤 씨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내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 있던 팀에서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실수라기보다 실수로 만들어진 일이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조용히 넘어가게 해주겠다고. 대신 하나만 해달라고 했죠. 지연은 손끝을 떨며 탁자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도윤 씨한테 접근해라. 친해져라. 그리고 필요할 때 도윤 씨한테서 계정이나 정보 같은 걸 빼내라.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사람을 사람으로 쓰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미끼로 생활을 담보로 약점을 쥐고 흔드는 일. 처음엔 제가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출입 기록, 제 통화 기록,
제가 했던 작은 실수들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싫으면 내 부모님 동네까지 찾아갈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너무 차분하게 나오자 오히려 내가 더 몸서리쳤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조금 젖어 있었어요. 그 눈물이 뉘우침인지 분함인지 아니면 그저 지친 마음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윤 씨랑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 씨가 점점 더 망가지는 게 보였어요. 진짜로 잠을 못 자고 식사를 거르고 비행 전에 손이 떨리고 그때 저는 알았죠. 이 판이 단순히 도윤 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연은 내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김소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잘못했어요. 도윤 씨를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 도윤 씨가 넘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모았고 누군가랑 같이 움직여야 했어요. 그래서 나예요? 내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김소연 씨는 도윤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김소연 씨 이름이 이미 로그에 찍혔잖아요. 김소연 씨가 움직이지 않으면 김소연 씨만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내 등을 얼게 했습니다. 희생양. 나는 내 삶을 떠올렸어요. 공항에서의 10년 가까운 시간. 새벽 근무, 밤 근무, 승객의 불평을 삼키며 붙인 미소. 그 모든 게 종이 몇 장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참 허무했지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종이 울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실루엣. 팀장님이었습니다. 그가 카페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우리 쪽을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나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팀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미소.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는 표정.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었을지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천천히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이 컵을 꽉 쥐었습니다. 컵이 삐걱거릴 정도로요. 팀장님이 우리 앞에 서서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가 마지막 말만은 이상하게 딱딱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소연아, 여기 있었네. 그리고 당신은 누구지? 그 시선이 지연을 찔렀어요. 지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다시 나를 봤습니다. 소연아, 인사팀에서 너 찾는다. 나랑 같이 가자.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명령처럼 들렸어요. 공항이라는 조직 안에서 팀장의 말투는 언제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이미 뛰어달아났지만 몸은 차분해야 했어요. 나는 팀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잠깐만요. 팀장님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뭘 잠깐.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 지금 변호사 상담부터 하려고요. 그 말은 즉흥이었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딱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팀장님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는데 나는 그 서늘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순간이지요. 팀장님이 낮게 웃었습니다. 변호사? 소연아,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일이냐? 그때 지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가 났고
카페 안 사람들이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져요. 이미 커졌어요. 팀장님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이번엔 완전히 사라졌어요. 당신 누구냐고. 지연이 한 글자씩 눌러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약점 잡힌 걸로 협박한 사람. 그 사람 팀장님이죠.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카페의 음악도 커피 머신 소리도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팀장님의 눈이 아주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팀장님의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배지 같은 게 있었어요. 공항 보안팀? 인사팀? 아니면 더 다른 쪽? 그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윤도윤 씨, 그리고 지연 씨.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저희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나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판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우리 셋은 이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걸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제 누구였을까요? 팀장님이 나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나한테까지 칼 들이댈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깨려고 하네라는 불쾌함. 나는 숨을 들이쉬고 팀장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팀장님, 저 이제 제 이름부터 지킬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장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여러 개 겹쳐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내 손목을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자동으로 뜬 알림이었습니다. 속보 운항 안전 관련 내부조사 착수, 관련자 긴급 소환, 그리고 그 알림 아래 또 하나의 메시지. 발신자 윤도윤. 소연아, 나 지금 더 큰 거 숨기고 있었어. 미안해. 근데 이건 내가 알면 위험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더 큰 거. 도윤이 숨기고 있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알면 왜 내가 위험해질까요? 카페 문이 또 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이쳤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우리 쪽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따라갈지 아니면 지금 손에 쥔 이 자료들을 들고 도망칠지.